반갑습니다. 백세아담입니다. 오늘 밤은 경기도 어느 고을 이대 감댁 별당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혼례를 올린 첫날 밤 신부가 아침 해를 보지 못했다면 그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방을 두고 울음방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 조용한 별당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혼례를 올린 첫날 밤 신부가 아침 해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어느 고을 병조 참의를 지낸 이대 감댁 안채 깊숙한 곳에는 신방으로 쓰이는 별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붉은 촛불과 화려한 병풍으로 꾸며진 그 방은 낮에는 더없이 곱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으면 그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인의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서러운 흐느낌. 마을 사람들은 그 방을 두고 울음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방에서 시집온 신부가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둔 일이 이미 한 차례 있었더랍니다. 그런데도 이대 감댁에서는 또다시 그 방에서 혼례를 치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채령이라 했습니다. 서씨 가문이 외동딸로 곱고 총명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규수였습니다. 채령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두리라 했습니다. 두리는 채령보다 2살 위였지만 자매처럼 서로를 아끼는 사이였습니다. 혼산날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리는 기쁨보다 알 수 없는 불안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대 감댁에 얽힌 소문을 익히 들어온 까닭이었습니다. 아씨, 정말 그 댁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까? 채령은 그저 옅게 웃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의 두리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두리는 이대 감댁 안살림을 돕던 늙은 친모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댁 신방에서 죽은 그 신부 말이다. 그 전에도 이 방에서 목숨을 잃은 이가 하나 더 있었느니라. 그것이 누구입니까? 친모는 목소리를 낮추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다.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다만 그 뒤로 이 방에서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함께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하지. 두리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함께 들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신랑 될 이는 이대 감댁의 둘째 도령 이연이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학식도 깊어 마을에서는 그를 두고 흠잡을 데 없는 신랑감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연의 얼굴에는 혼례를 앞둔 신랑답지 않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리는 혼례 준비를 돕던 중 이연이 신방 앞에 홀로 서서 오래도록 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설렘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곁에 있던 늙은 하인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이연은 아무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날 뿐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두리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문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혼례 전날 밤 두리는 채령의 처소를 지키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을 떴을 때 방문 밖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그림자는 대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둘이가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가보았지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턱에 낡은 은비녀 하나가 가만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둘이는 그것을 집어들며 알 수 없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이 댁에서 혼례가 치러질 터인데 어째서 이런 불길한 조짐이 자꾸만 겹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비녀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리라는 것을 둘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단장을 마치기 전 채령은 둘이의 손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둘이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집안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둘이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물가에서 함께 물장난을 치던 그 시절부터 두 사람은 주인과 종이기 이전에 서로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채령은 원삼족두리를 갖추고 마당에 섰고 이연은 예를 갖춰 그녀를 맞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화려하고 경사스러운 혼례였습니다. 하지만 둘이는 그 화려함 속에서도 신랑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채령은 마침내 그 소문 자자한 별당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채령은 둘이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둘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엔 이 근처에 오지 말거라. 그 말이 어쩐지 둘이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대감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방의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어젖힌 하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채령이 이부자리 위에 싸늘하게 식은 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고 마치 잠든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 이연의 모습은 그 방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이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급히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의원은 한참을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병증도 외상도 없습니다. 그저 숨이 멎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방이 문제였던 게야. 그 방에서 죽은 것이 벌써 두 번째 아닌가. 누군가는 몇 해 전 그 방에서 죽었다는 여인의 원혼을 다시 입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둘이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채령이 남긴 그 마지막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엔 오지 말라던 그 말이 대체 무엇을 예감한 것이었을까요? 장례 준비로 온 집안이 어수선한 사이 둘이는 늙은 친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이 방에서 죽었다는 여인이 대체 누구입니까? 친모는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몸종이었느니라. 이름은 향이라 했다. 향이요? 그 아이가 죽은 뒤로 이 별당에는 오래도록 사람이 들지 않았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굳이 이 방에서 혼례를 치른다기에 나도 속으로 불길하다 여겼느니라. 둘이는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향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자신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이 둘이는 신방을 몰래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채령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부자리 한쪽 구석에서 낯선 향내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채령이 평소 쓰던 분내와는 전혀 다른 오래된 꽃향기였습니다. 둘이는 문득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이 방에 자신들 말고 다른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예감이었습니다. 그 향내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이 죽음을 그저 원혼의 소행으로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이연의 형수인 조씨 부인이 둘이에게 뜻밖의 다정함을 보였습니다. 내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내가 도와줄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거라. 조씨 부인은 이 집안의 큰 며느리로 매사에 빈틈없고 침착하기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령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조씨 부인의 낯빛만은 지나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놀라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데 어째서 저 여인만은 저토록 흔들림이 없는 것일까? 둘이는 그 담담함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며느리라면 응당저리 의연해야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둘이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별당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신방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서러운 흐느낌. 분명 그 방에는 아무도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둘이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것이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원혼의 소리란 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소리란 말입니까? 그날 이후로 신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대감댁 울음방에서 이번엔 웃음소리까지 들린다더라. 원혼이 새 신부를 데려간 것이라더라. 사람들은 저마다 살을 붙여가며 이야기를 전했더랍니다. 그 소문은 결국 이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노발대발하며 집안 단속을 명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망측한 소리가 나오는가. 다시는 그 방 근처를 얼씬거리지 말라. 그러나 정작 이대감 본인의 눈빛에도 무언가 감추고 싶은 불안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실을 온전히 모르는 이는 대체 몇이나 되는 것일까요? 둘이는 다시 친모를 찾아가 향이라는 여인에 대해 좀 더 캐물었습니다. 향이라는 그 몸종은 어쩌다 그 방에서 죽었던 것입니까? 친모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실은 그 아이가 도련님과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도련님이라 하시면 이연 도련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은 정이었으니 이 댁에서 곱게 보아 넘길 리가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향이는 그 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둘이의 머릿속에 이연의 그늘진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둘이는 혼례 전날 문턱에서 주었던 그 은비녀를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정교한 세공이 남아있는 비녀였습니다. 문득 둘이는 그것을 친모에게 보였습니다. 친모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향이가 늘 지니고 다니던 비녀가 아니냐. 둘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몇 해 전에 죽었다는 여인의 비녀가 어째서 혼례 전날 자신의 문턱에 놓여 있었던 것일까요? 한편 신방에서의 죽음 이후 시어머니인 정씨 부인은 눈에 띄게 그 별당을 피해 다녔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신방을 정리하려 할 때도 정씨 부인만은 유독 그 근처에 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 방은 당분간 그대로 두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라기보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며느리를 잃은 시어머니의 상심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두리의 눈에는 그 떨림이 단순한 슬픔 이상의 것으로 비쳤습니다. 어쩌면 정씨 부인이야말로 이 모든 일의 진실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그 무렵 조씨 부인이 다시 두리를 불러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내 듣기로 시어머님께서 그 방을 유독 꺼리신다지. 두리는 그 말에 흠칫 놀랐습니다. 그것을 어찌하셨습니까? 이 집안에서 오래 살다 보면 자연히 눈치채게 되는 것들이 있는 법이란다. 조씨 부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혹여 궁금한 것이 있거든 시어머님께 여쭈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게다. 그 말이 어쩐지 두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슬쩍 돌리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리는 다시 별당 근처에 몸을 숨기고 그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낮은 노랫가락이 방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락에는 일정한 곡조와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불러온 자장가처럼 애틋하면서도 서글픈 가락이었습니다. 두리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원혼의 울음이라면 어찌하여 이토록 사람의 노래를 닮아 있는 것일까요? 그 노랫소리를 듣고 난 뒤 두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엔 저 소리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말리라. 비녀도 향내도 노랫가락도 모두 하나의 진실을 향해 이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두리는 품속에 그 은비녀를 꼭 쥔 채 별당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밤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두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별당으로 향하던 두리의 발치에 낯선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향이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뒷마당 감나무 아래로 오시오. 보낸 이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두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지, 이대로 돌아서야 할지. 하지만 진실을 향한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낯선 여인 하나가 검은 장옷을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향이의 진실이라니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인은 대답 대신 두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거라. 여인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리가 다그쳐 물었지만 여인은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더 캐고 들면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에는 협박보다 더 깊은 절박한 애원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리는 그 순간 이 여인이야말로 진실의 한 자락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별당 쪽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화들짝 놀라며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리가 서둘러 뒤쫓았지만 감나무 그늘 너머로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땅 위에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떨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수건에는 서툰 글씨로 향이라는 한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대 감댁에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안채 문서암이 밤사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사라진 것은 몇 해 전 죽은 몸종 향이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더랍니다. 이미 죽은 이의 문서를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훔쳐갔단 말인가. 둘이는 그 소동 속에서 어쩐지 조씨 부인의 표정만이 유난히 평온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둘이는 다시 친모를 찾아가 향이의 어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친모는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향이의 어미는 지금도 이 댁에 있느니라. 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친모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안채 쪽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둘이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녀, 향내, 노랫가락, 그리고 검은 장옷의 여인.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각, 채령이 대체 왜 죽어야 했는가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둘이는 이제 그 답에서 단 한 걸음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장옷의 여인이 머물던 것으로 보이는 행랑채 골방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방바닥에는 낡은 서찰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둘이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둘이는 지체 없이 친모와 함께 별당 뒤편 인적 없는 오래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검은 장옷을 벗은 여인이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을 본 순간 친모가 낮은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너는 향이가 아니냐? 죽었다던 그 아이가 아니냔 말이다. 여인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해 전 그 방에서 죽은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향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안의 눈을 피해 죽은 척 꾸며 도망친 것뿐이었습니다. 둘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방에서 죽은 이는 대체 누구입니까? 향이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댁에서 그것은 결코 허락될 수 없는 마음이었지요. 향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를 대신해 다른 이가 그 방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이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몇 해 전 죽은 이는 애초에 향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그때 창고 문 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은 친모의 낯빛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래도록 안채 부엌일을 도맡아 온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향이의 어미입니다. 그 한마디에 둘이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을 살리기 위해 저는 오래도록 이 댁에 남아 죽은 척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어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해 전 그 방에서 죽은 이는 실은 향이 대신 병으로 쓰러진
다른 몸종이었더랍니다. 저희는 그 아이의 죽음을 향이의 것으로 꾸몄던 것이지요. 허나 시신을 확인하는 눈이 한둘이 아니었을 터인데 어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둘이의 물음에 어멈은 씁쓸히 답했습니다. 그 시절 마마님을 모시던 늙은 친모가 염을 도맡아 홀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려 조용히 치르는 것이 법도라며 다른 이들의 눈을 대신 막아주었던 것이지요. 둘이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줬던 것이 원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절박한 숨바꼭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방에서 들리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는 모두 향이님께서 내신 것입니까? 둘이의 물음에 향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령 아씨께 위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댁의 아씨의 목숨을 노리는 이가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하고 싶었지요. 그 고백에 둘이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이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다급하게 위험을 알리려 했던 것일까요? 아씨의 목숨을 노린 이가 대체 누구입니까? 둘이가 다급히 물었지만 향이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낯익은 그림자가 신방 쪽으로 향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향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이었습니다. 별당 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온 것은 별당 신방 쪽에서 들려온 외침은 다급히 마룻바닥을 살피던 하인의 것이었습니다. 여기 무언가 있습니다. 마룻바닥 틈에서 발견된 것은 작은 찻잔 하나였습니다. 잔 밑바닥에는 말라붙은 갈색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급히 불려온 의원이 그 얼룩을 살피더니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초옥 뿌리에서 나는 독의 흔적입니다. 채령의 죽음은 원혼도 병사도 아닌 명백한 독살이었던 것입니다. 둘이는 그 순간 지난날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채령의 죽음 앞에서 유독 담담했던 조씨 부인의 낯빛, 내가 도와줄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거라 던 그 다정함 뒤에 숨어있던 무언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신방을 꺼려했던 이유, 모든 조각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용기를 내어 조씨 부인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형수님, 혹여 그 찻잔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조씨 부인의 낯빛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느냐? 무슨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둘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실은 혼수 자금에 관한 장부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이의 그 한마디에 조씨 부인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슨 소리냐? 채령 아씨께서 우연히 그 장부를 보시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형수님께서 혼수 자금의 일부를 빼돌리셨다는 것을 채령 아씨께서 알게 되신 것이 맞습니까? 둘이의 물음에 조씨 부인은 마침내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보았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아씨를 해하신 것입니까?
조 씨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 입을 막고 싶었을 뿐이다. 조 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큰 며느리로서 이 집안 살림을 도맡은 지 벌써 여러 해였다. 그 사이 조금씩 손을 댄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을 뿐이야. 그것이 밝혀지면 나는 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어찌 그 독을 쓰신 겁니까? 둘이의 물음에 조 씨 부인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다과상을 봐주겠다는 핑계로 신방에 들었다. 채령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찻잔을 바꿔두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찻잔을 마룻바닥 틈에 숨기신 것입니까? 조 씨 부인은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둘이는 문득 정 씨 부인이 그토록 신방을 꺼려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낌새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차마 확신할 수 없었기에 그저 그 방을 피해 다니는 것으로 침묵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진실을 짐작하고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의 마음이 둘이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이대감은 관아에 이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조 씨 부인을 끌고 가려 하자 정 씨 부인이 힘겹게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찌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조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 집안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 어찌 그런 낌새를 느끼고도 모른 척했단 말인가. 둘이는 그런 정 씨 부인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비록 죄를 짓지는 않았으나 진실을 짐작하고도 침묵했던 이의 회한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대감댁 별당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원혼이 마침내 진실을 알고 떠난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둘이는 그것이 원혼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향이와 그녀의 어미는 이대감의 배려로 조용히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향이는 이연을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의 눈에서 뒤늦은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연은 둘이를 따로 불러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영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다. 고맙구나. 둘이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씨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둘이는 다시 별당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그 방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가만히 바라보며 둘이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됩니다. 바람이 스치듯 별당 마당의 나뭇잎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각에도 어느 낡은 별당 마루 밑에는 미처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진실이 숨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도 어느 방에서는 낮은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원혼의 울음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이의 간절한 몸부림인지는 오직 그 방을 지키는 이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우리 방의 단골 손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나이다. 다음 정가를 기다려 주시어요.